행복이라서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할까 하다가 다른 사람 제목 정한 거 보고 이제 안 정해진 걸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아침부터 죽음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안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이 푸근한 대낮에 물론 날씨가 죽을 듯 덥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주제가 분위기에 어울리는 주제는 아니고, 그죠? 맨정신에 할 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와인이라도 한 잔 돌리고 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면 오늘 아침에 접근해 볼 방식은 이 대낮에 만든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저런 문제가 흔들리죠. 저런 문제에 관련된 건데, 죽음이 나쁜 건가요? 죽음이 나쁜 게 아니라면 안 죽으려고 해야 되겠죠. 죽음이 나쁜 거라면 안 죽으려고 해야 되고, 죽음이 꼭 나쁜 게 아니라면 때로는 굳이 안 죽을 필요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죽음이 나쁜 거라면 죽지 않는 게 좋은 거라 해야 되는데, 그럼 진짜 죽지 않는 게 영생이 좋은 건가? 그리고 저게 첫 번째 파트 얘기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결국 죽음 문제는 삶의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게 보통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뭐냐 이런 문제가 철학에서 이런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적 문제입니다. 죽음이 뭐냐는 문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종교 철학의 딜레마가 유사한데, 종교 철학의 딜레마가 뭐냐면 종교를 이해하려면 종교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교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철학적 관점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교를 철학적으로 반성하고 철학적으로 검토하려면 종교 밖에서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 종교의 본질. 그러니까 그 밖에서 그걸 인투이션, 안을 뚫고 들어가서 밖에서 쳐다봐야 되는데, 종교 철학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딜레마가 종교의 본질에 접근하면 철학적 관점을 유지하기 어렵고, 철학적 관점을 유지하면 종교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죽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죽어봐야 아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죽어볼 수가 없잖아요. 경험하는 건 타인의 죽음이고, 정확히는 타인의 죽음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죽음을 바라보는 나의 체험.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본질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죽음의 형이상학이라는 게 비슷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전제들을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인이 윤회를 믿는 불교인이, 혹은 철학에서는 윤회를 믿었던 피타고라스가 죽음에 대해 접근하는 접근 방식과, 또 내세를 기독교의 본질은 사실 내세가 아닌데 내세를 전제하는 종교인이 죽음에 접근하는 방식과, 또 순수 유물론자가 죽음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죽음을 체험하진 않았지만 죽음에 대한 특정한 이론적, 논리적 가설을 갖고 있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죽음이 뭐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죽음의 윤리학은 뭐냐면,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을 평가해 보는, 죽음이 뭔지 본질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살아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의 윤리학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저 다룰 내용들은 대체로 죽음의 윤리학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고요. 오늘의 접근 방식은 고난 대낮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종교적인 접근을 배제합니다. 심오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죽음은 또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끼어드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하고 나중에 저녁 때 또 술 한잔 드시면 죽음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배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죽음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따져볼 건데, 따라서 실제 우리 인간이 죽음에 대해 갖게 되는 태도나 죽음과 만나는 여러 가지 방식을 고려하자면 현저히 한계를 가지는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뭔가 심오한 철학을 기대하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조시거나 돌아가시는 게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철학에서 따져지느냐 하는 걸 제가 시간에 맞게 얘기를 할 것이고, 하다가 시간이 되면 중간에 그칠 겁니다. 보통 죽음은 전통적으로 죽음을 보는 입장들이 숙명으로 보는 입장이죠. 피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당연히 피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의 유한성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장은 죽음을 해방으로 보는 입장도 있죠. 왜냐하면 인생이 괴로우면 죽음은 해방이니까.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많이 보고, 현대 사회는 워낙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주는 것들을 극복해 온 과정이다 보니까 삶의 고통을 주는 것의 정도가 과거에 비하면 현저히 줄었죠. 병 예방도 하고, 저도 2주 전에 코로나 걸렸다가 나았지만 목이 아직 안 좋은데요. 요즘 코로나는 좀 순합니다. 걸려보십시오. 예방주사 맞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고통을 건강검진에서 미리 막기도 하고,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고통이 병을 현대의학이 상당 정도 개선했기 때문에 고통의 정도가 약해졌고, 가난, 어쨌든 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인류가 가난으로 비속되는 많은 문제의 정도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자연재해, 여전히 자연재해는 남아있지만 미리 예보해서 피하고, 일본도 지금 대지진 예보 때문에 피하잖아요. 역시 인간의 고통을 주는 요소들이 인간의 기술 발전으로 현저히 작아졌기 때문에 해방으로서의 죽음이라는 컨셉은 인류 전체로 보면 약화된 관점이죠. 과거에는 고통이 심할 때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장자도 죽음을 휴식이라고 불러요. 불교도 생즉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니르바나 해탈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윤회를 끊는 거죠. 태어나면 고통이니까 윤회를 끊는 게 사실은 해탈이고, 그리스 종교 전통도 이제 영혼 불멸, 몸을 벗어나서 다시는 몸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우리 사형 집행이라 소크라테스가 아침에 룰루라 했다는 거야. 행복하고 유쾌했다. 미친, 죽기를 앞뒀으니까 애가 돌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육체적이 죽어도 영혼은 지속될 거라고 확신했고, 결국 뭐 비유적인 거지만 나중에 플라톤이 말한 걸로 따지면 이데아의 세계로 갈 거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평소에 육체적인 욕망을 벗어나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 죽은 다음에 다시 육체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형상의 세계로 갈 거라고. 이 노력을 게을리하면 영혼은 형상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로 못 가고 다시 육체 속에 들어오니까 결국 인생은 뭐 하는 거냐? 죽음을 연습해서 죽음 뒤에 육체로 돌아오지 않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도를 닦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소크라테스를 도인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철학자의 출발이죠. 사실은 그리스 종교의 철학자는 도인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 것이죠. 자, 여하튼 그런 전제를 갖고 좀 무미건조하게 죽음이 나쁜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이 나쁩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까? 너무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 이거 녹화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아침부터 술 한잔 돌리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워낙 더워서 피곤해 같아가지고 제가 쭉 하기로 했습니다. 죽음은 결국 이게 죽음이 나쁜 건가 본 논리에 아주 고전적인 논리는 루크레티우스 고대 철학자인데, 그 죽음은 내가 없는 거죠. 비존재는. 죽음은 나쁜 거라는 건 비존재는 나쁜 건가라는 얘기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나쁜 건가? 죽지 않은 건 좀 좋은 건가? 근데 죽음은 나쁘다는 건 나한테 나쁜 건데 죽고 나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쁘다는 게 가능하냐? 이런 논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죽음으로 이미 없어진 나한테 나쁠 수가 있구나. 또는 살아있으면 나는 죽음이 오지 않는데 살아있는 나한테 죽음이라면 나쁜 걸까요? 뭐 이런 논의들이 논리적으로 되는데 결국 비존재는 나쁜. 루크레티우스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비존재는 두 개가 있대요. 사는데 생인데 태어나기 전에 비존재가 있고 죽고 난 뒤에 비존재가 있고 이따가 내가 없어진 요 비존재를 A라고 하고 태어나기 전에 비존재를 B라고 놓을 때 결국 내가 존재하지 않아서 나쁜 거라면 죽음이 비존재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지 않아서 나쁜 거라면 A만이 아니고 B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울해야 돼. 태어나기 전에 똑같이 비존재니까. 근데 실제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비존재에 대해서 우울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이거 뭔가 태도가 일반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 B에 대해서 우울해하지 않으면서 A에 대해서 우울해하냐? 그건 뭔가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 아니냐? 모순이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이 루크레티우스의 아규먼트. 죽음에 대해서 우울해하지 마라. 왜? 태어나기 전에 비존재에 대해서는 우울해하지 않잖아요. 그럼 살았다가 비존재는 왜 그 비존재만 우울해? 같은 비존재인데. 뭔가 당하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길거리에서 당하는 느낌이죠. 저런 아규먼트들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은 셋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 루크레티우스 말이 맞아. 동의하는 입장인 거죠. 대칭성을 인정해서 그래, 둘 다 나쁠 건 없어. 죽으면 나쁘다고 얘기할 생각할 필요 없어. 두 번째는 부분적인 동의. 대칭성은 인정해. 둘 다 비존재라는 건 인정해. 그리고 그래서 둘 다 나쁜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대칭성을 인정하면서 루크레티우스에 동의해서 둘 다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대칭정이라는 건 루크레티우스에 동의하지만 평가는 거꾸로 그래서 둘 다 나빠라고 얘기하거나 그래서 부분적 동의죠. 대칭성을 인정하니까 세 번째는 대칭성 자체를 거부하는 같은 비존재지만 요거는 나쁘고 요거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전의 비존재는 무시하고 사후의 비존재에 집중하는 게 타당하다. 사실 우리 일반적인 입장이고 철학자들도 저런 입장들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왜 똑같은 비존재인데 하나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고 하나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답 사례는 이제 어떤 철학 누구라는 얘기 안 했죠. 어떤 사람은 인간이 가진 심리적 경향 때문이다. 인간이 이제 내추럴리스트들, 자연주의자들인데 인간이 가진 심리적 경향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묻어두는 거고 다가오는 미래에 관심 갖는 게 인간의 심리적 경향이다. 이게 과거보다 미래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심리적 경향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이런 경우가 있다 해보세요. 어떤 아주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술이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수술을 받고는 근데 마취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수술의 특성상 수술을 한다는 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 외상장애 후유증처럼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술을 후유증이 남지 않기 위해서 수술을 한 다음에는 그 수술에 대한 기억 상실을 시키는 약을 먹어야 돼요. 이런 수술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이 지금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수술 받았다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둘 중에 하나죠. 아직 수술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약을 먹었거나. 그럼 어느 쪽이길 원하십니까? 이미 수술을 받았고 약을 먹었길 원하십니까? 아직 수술을 안 받았길 원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미 수술 받고 약 먹었길 원한다. 과거로 가는 고통에 대해서는 이미 잊어버리고 과거로 가는 건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다가올 거는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고 고민의 대상이니까
과거의 비존재는 비존재가 있었지만 신경 안 씁니다.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닌 게 아니고 다가올 비존재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인간의 내추럴한 텐던시. 일종의 휴먼 네이처다. 저거는 일종의 그 휴움 전통의 구애들. 휴움이 Treatise on Human Nature 이런 답을 그 책을 썼죠. 우리가 인성론이라고 번역합니다. Human Nature. Human Nature는 뭐냐면 타고난 우리의 경향. 휴움이 그래서 어찌 보면 근대 최초의 심리학자입니다. 현대 심리학이라는 게 우리의 심리적 경향을 인과적으로 탐구하잖아요. 예를 들면 한 대 맞으면 애가 선생이 한 대 때리면 애의 심리 특성이 하고 약간의 반감이 생긴다. 두 대 패면 반감이 솟아오른다. 세 대 패면 그때부터 수그러든다. 예를 들면 아이고 안 되겠고 이렇게 이거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 성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심리학 실험에 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밀그램 실험도 있고 애쉬 실험도 있는데 애쉬 실험이 어떤 거냐면 컨포머티, 동조에 대한 실험이죠. 딴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병원 대기실 유튜브 보면 있어요. 병원 대기실인데 새로 손님이 와요. 대기실에서 땡 소리 하면 사람들이 일어났다 앉아요. 그럼 처음 들어온 사람은 얘들이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죠. 근데 또 땡 소리 하면 일어났다 앉으니까 자기도 눈치보다 똑같이 일어났다 앉습니다. 그래서 대기한 손님이 진료가 하나씩 나가잖아요. 새 손님 오면 옆에 사람 보고 일어났다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다수의 일치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보이는 휴먼 네이처. 실제로 애쉬가 실험은 이런 거죠. 네? 비실험자들이 이 사람이 비실험자고 나머지는 조교에 짰어요. 카드 두 개를 보여줘. 실제 카드는 다른 거지만 이렇게 A, B가 있을 때 A가 긴 선이고 B가 짧은 선. 그걸 보여준 다음에 물어봐요. 야 어떤 게 길어? 얘가 B가 길다고 답해요. 그럼 비실험자는 눈을 똑바로 피두고 저게 돌아나? 다시 자기가 보죠. 이상하다. 얘도 B가 길다고 뭐 이상하다 그러더라. 그럼 점점 오니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앞에가 전부 B가 길다 그러면 얘도 눈에는 A가 길어 보이니까 결국에는 B가 길다라고 답합니다. 이게 컨포머티, 동조. 이 우리 심리적 성향이 다수의 일치함으로써 안정하는 것은 휴먼 네이처. 이 실험이 재밌는 건 한 명이라도 A가 길다고 얘기하면 얘도 A가 길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이런 걸 탐구하는 게 현재 심리학인데 그 선구자가 휴움이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트리타이즈 온 휴먼 네이처,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에서 우리 마음의 심리적 현상을 탐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내추럴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적인 우리는 결국 미래에도 관심을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미래에 관심을 갖는 게 인간의 휴먼 네이처니까 똑같은 비존재라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비존재는 이전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비존재에 관심을 갖고 뭐 이런 입장도 있고요. 더 보편적인 입장은 이런 거죠. 출생 이전의 비존재는 상실과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출생 이후의 비존재는 살다가 죽는 거니까 상실과 직결되니까 출생 이전에는 아예 삶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빼앗길 수도 없는데 출생 이후의 사후의 비존재는 살다가 삶을 빼앗기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걸 부정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럼 죽음이 왜 나쁜가?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걸 뺏기는 거기 때문에 박탈이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거다. 좋은 걸 누릴 수 없으니까 추구할 만한 가치의 삶을 뺏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박탈 이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은 뭘 의미하는 박탈을 의미합니다.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는 죽기 이전의 비존재는 상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만 아예 없었던 거니까 사후의 비존재는 살다가 이걸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는 본질적으로 나쁘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이론이 박탈로서의 죽음 보는 관점이 일반적인 관점이죠. 박탈 이론. 죽음이 왜 나쁜가? 비존재라서. 왜 비존재가 나쁜가? 왜 이와 달리 나쁜가 하면 좋은 걸 살던 걸 빼앗기니까 누릴 수 없으니까 추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박탈 이론은 상당히 타당한 설명이다. 죽음의 윤리학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죽고 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이 나한테 안 왔으니까 나쁠 게 없잖아요. 좋고 나쁘다가 그게 어려운데 죽고 난 뒤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 나쁘다는 얘기가 어떻게 성립 가능하냐. 논리적으로는 그것도 또 따집니다. 근데 무언가가 나한테 나쁘게 되는 상황이 세 유형이 있죠. 하나는 본질적으로 나쁜 거. 여기 공리주의자들은 고통이 본질적으로 나쁜 거라고 그러죠. 인트린sik하게 나쁜 거. 도구적으로 나쁜 거. 해고는 나쁜 거다. 왜? 해고하게 되면 가난과 빚에 시달리고 빚에 그러면 고통스러우니까 도구적으로 나쁜 거고 나쁜 거 중에 상대적으로 나쁜 것도 있지. 기회예요. 저거 하면 좋았는데 이거 했기 때문에 나쁜 거. 다른 더 좋은 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비존재는 어떤 의미의 나쁜 거냐? 결핍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나쁜 거다. 살아 있었으면 더 누릴 게 많은데 그걸 잃어버린 거니까요. 죽음이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도구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살아 있었을 때와 비교해서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입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또 죽음이 왜 나쁜 거냐에 대한 이유들을 몇 가지 대표적인 논리적인 이유들을 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이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삶의 궤적 문제와 관련되는데 맨 뒤에도 있지만 미리 얘기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의 가치를 부여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의 궤적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삶의 궤적이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요. 너 행복한 삶을 사느냐 물어봤을 때 그 행복한 삶이냐 아니냐를 살면서 누린 행복의 총합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살면서 누린 행복의 종합만으로 행복했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냐. 종합만으로. 그 종합은 질과 양이 다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종합만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 서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A 스타일이 있고 B 스타일이 있는데 뭐 거지가 꼭 불행한 게 아니고 부자가 꼭 행복한 게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거지는 불행하고 부자는 행복하다고 쳐봅시다. A는 뭐냐면 거지로 태어나서 부자로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X축이 삶의 시간이 진행되는 거고 Y축이 행복의 정도입니다. 그러면 불행하게 태어나서 점점 좋아져서 부자로 죽는 삶이고 A. B는 뭐냐면 부자로 태어나서 점점 안 좋아져서 거지로 죽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삼각형 넓이가 같으면 살면서 누린 행복의 양은, 상의 총량은 같은 거죠. 그럼 만일에 삶의 가치나 삶의 행복의 종량으로 따진다면 A와 B는 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거는 상관없습니까? 어느 하나를 더 선호하십니까? 거지로 태어나서 부자로 죽는 거, 부자로 태어나서 거지로 죽는 거, 어느 걸 선호하십니까? 자, 요건 한번 물어봅시다. A를 선호한다. B를 선호한다. 나머지는 살기 싫다. 나머지 욕심은 이거죠. 나머지 욕심은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로 죽겠다는 것 같은데 그런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 대체로 다수는 이걸 택합니다. 이거 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비극적 세계관. 점점 쓰러져가는 멋있잖아. 우리 학생으로 보면 젊은 애들 이거 택합니다. 왜? 젊을 때 생생할 때 부자라야 즐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살면서 누린 행복의 총량, 양적이나 질적이나 행복의 총합을 행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로 삼으면 A와 B와 같아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된다는 건 의미가 같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따라서 총합이 같아도 그게 어떻게 분포되냐, 궤적이 삶에서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내러티브, 일종의 내러티브 아크죠. 서사적 궤적인데 그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같은 아픔이라도 방금 주택복권 로또 1등 당첨되고 야 소리 지르다가 확 부딪혀서 할 때 아픔하고 방금 저 여자친구한테 까이고 이별을 통보하고 돌아서다가 부딪혀서 아플 때 아픔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 이제 결국 내가 어떤 걸 질적으로 양적으로 느끼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타이밍에 인생 전체로 어떻게 분포되냐라는 궤적도 우리 삶에서 중요한데 그래서 살면서 누린 행복의 합이 같더라도 궤적이 다르면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는데 인간은 어떤 삶을 원하냐 자기가 원하는 삶 어차피 삶이 유한하다면 삶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대안은 자기가 원하는 삶의 궤적을 살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되든 한번 올라갔다가 조금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편안하게 가든 뭐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삶의 궤적을 살고 싶어 하는데 죽음이 왜 나쁘냐? 저 궤적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의 궤적을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정점을 찍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죠.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 더 오래 살면 우리가 요즘 실제로 요양 인력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편으로 평생 사는 의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죽기 6개월 전에 쓴다는 통계도 있고 또 심지어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들어가서 삶을 마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때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침대에 누워서 몸을 못 움직이는 와상의 형태로 어떤 경우는 소변, 대변을 다 요양사가 받아내야 되는 방식으로 기저귀 차고 그게 자기가 원하는 삶의 궤적이 들어있는 게 아닌 거죠. 그건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궤적보다 삶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 특히 이제 재미있는 통계는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들이 그거를 못 참는다. 그 자존심 때문에. 여성분들은 잘 견디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 왜 나쁜 거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궤적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죽음은 내 삶의 완성을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생각하는 저게 이제 예측 불가능성을 나쁘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론은 야 그러면 죽을 때가 알면 저거 진짜 거기 딱 맞춰서 사람이 열심히 살까? 내가 주어진 시간을 알게 되면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셸리 케이건이라고 죽음이라는 답을 제가 쓰는 내용도 셸리 케이건 얘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하고 학생이 자기가 잘 알던 학생인데 한 번은 머리에 두건을 하고 왜?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야 너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지 왜 와서 그 가을 학기인가 강의를 듣는 학생이 제가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대학에서 열심히 강의 듣고 알고 싶은 걸 알고 하고 싶다 하고 왔는데 그 다음 봄에 안 보이더래요. 보니까 이제 겨울사이에 사망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자기 죽음이 대충 예측이 돼도 마지막을
강렬하게 불태우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죽음을 알면 오히려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두려움이나 상실감 때문에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할 경우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응? 여러분 만일에 지금부터 딱 3개월만 산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온갖 나쁜 짓 할 사람도 있고 내가 평생 너무 착하게 살아왔어. 이제부터는 평생 저지를 죄의 종량을 채워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범죄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진짜 자기 궤적대로 살 수가 있을까? 오히려 그러지 못할 사람이 많을 거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의 리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언제다 하게 되면 내 삶의 리듬을 더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물론 제기를 합니다. 여하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궤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게 죽음이 주는 부정적인 요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왜 나쁘냐 저건 어떻게 보면 나쁜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삶과의 대비 때문에 죽음은 더 우리가 나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죽음 자체가 살다가 죽으니까 대비 때문에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항상 함께 존재하는 죽음이라는 건 살았다가 죽어야 죽음이잖아요.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삶과 죽음은 하나의 조합물인데 조합물의 가치는 조합물의 가치는 구성 요소의 합과는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좋은 걸 하더라도 좋은 게 많이 되면 전체 조합물은 가치가 낮아질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초콜릿 좋아한다고 피자에 초콜릿 올리면 특이한 거는 좋아하시겠지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 왜 나쁘냐? 삶과 대비되다 보니까 더 나쁜 거야. 왜냐하면 삶이라는 그 찬란함, 누리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차가운 썩어가는 존재로 떨어지니까 이 대비 때문에 죽음은 더 나쁜 걸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이 갖고 있는 삶과 죽음의 조합에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약 올리기, 살다가 이제 삶의 맛을 살짝 알만하면 뺏어가는 거예요. 약 올린다. 두 번째는 대비 효과. 그전에는 찬란한 만물의 영장이었는데 썩어가는 시체가 되니까 그 대비 때문에 죽음은 더 나쁜 걸로 우리가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아니다. 그 대비 때문에 삶을 더 찬란하게 보여주고 희소성을 깨닫게 만들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죠. 세 번째는 죽음이 왜 나쁘냐? 피할 수 없다는 필연성 때문에. 어쨌든 피할 수 없잖아. 필연성.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무력하다. 내가 죽음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그 점이 죽음을 나쁜 것으로 만든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무력감. 진짜 인간이 갖고 있는 무력함의 절정이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반대 입장도 있죠. 오히려 필연을 인정하면 죽음에 대한 절망은 어느 정도 약화된다. 그럼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인정하면 오히려 절망도 약화될 수 있다. 스피노자가 자유는 필연에 대한 인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유가 필연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에 몇 가지 맥락이 있는데 죽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필연성을 깨달으면 어쩔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로부터 약간의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정을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그 삶에 더 몰입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도 이 속에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야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내게만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위안을 얻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꼭 죽음을 부정적이게 만드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도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유를 들어서 죽음은 나쁜 거냐,
따지는 게 이제 죽음의 윤리학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이 중에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 생각도 있을 거고 따져봤자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한번 따져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죽음이 나쁜 거라면 안 죽는 게 좋은 거라 해야 되잖아요. 안 죽는 게 영생이잖아요. 안 죽는 건 좋은 거냐 영생은 좋은 거냐 하는 게 또 죽음의 윤리학에서 문제를 삼는 지점. 이때 영생은 죽은 다음에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뭡니까? 영혼의 영생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 그 사실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혼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믿는 분 어쩔 수 없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거죠. 지옥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지옥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에 있다고. 지옥에 유황 불이 타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지옥에는 몸이 갑니까? 영혼이 갑니까? 영혼이 가겠죠. 뜨거운 건 몸이 느낍니까? 영혼이 느낍니까? 몸이 느끼죠. 지옥에 불이 타도 내 영혼은 그 위를 유유히 날아다닐 거다. 가서 악을 벌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이 영생은 이제 논리적으로 죽음이 나쁜 거라면 안 죽는 게 좋은 거라고. 안 죽는 건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이 함께 안 죽고 사는 거. 그게 불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 좋은 거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일에 영생이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죽음은 나쁜 게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죽음의 윤리학에서는 영생이 좋은 거면 이런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대답은 좋은 거냐 할 때 대답 1은 꼭 그렇지는 않고 삶의 내용이 좋을 때만 영생은 좋은 거야.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고통뿐인 영생은 좋은 게 아닐 거니까 당연히. 삶이 고통스럽게 해도 영생이 좋은 거니까 아닐 거잖아. 근데 반론은 뭐냐면 삶의 내용이 좋으면 정말 영생이 좋을까? 왜? 좋은 것도 정도를 넘으면 나쁜 것으로 변할 수 있잖아. 아무리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도 초콜릿 50개, 60개 먹으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게 반복되다 보면은 그게 고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좋은 것일 때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문제가 또 반론자가 제기되는 거죠. 또 다른 대답은 이제 영생이 좋은 거냐 그럴 때 오케이 늙지 않는 영생이라면 좋은 거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늙지 않는 영생이라면 좋은 거다.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걸리버가 간 나라 중에 하나가 육체는 늙어가지만 절대 죽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점점 이거는 해골처럼 돼가는 거죠. 그게 과연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삶의 질 문제죠. 그럴 경우는 영생은 오히려 끔찍한 형벌이고 죽음이 축복이겠죠. 그래서 몽테뉴가 뭐라고 했냐면 죽음은 축복이다. 왜? 노년을 힘들게 만드는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의 종지부를 찍어주기 때문에. 저 이제 지금보다 훨씬 의료기술이 발전하기 전이니까 더더욱 그럴 건데 그래서 늙지 않은 영생이라면 좋은 거다. 근데 여기에 대한 유명한 반론이 버나드 윌리엄스의 반론입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영생은 좋은 거 아니냐? 에 대해서 버나드 윌리엄스가 아니다. 어떤 형태의 삶도 영원히 지속되면 지겹다. 그래서 지루함이 문제다. 인간이 어떤 것도 반복되면 지겨우니까 반복되더라도 영원히 하고 싶어 할 만한 일은 없다. 아무리 다양한 일을 조합해서 살아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영생 앞에서는 지겨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버나드 윌리엄스 입장에서는 이제 영생의 문제는 뭐냐? 지루함이 문제다. 영상이 좋은 거 아니다. 그럼 지루함을 이제 그칠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을 어떤 반론자는 제시합니다. 뭐냐? 야, 그럼 지루함을 없애려면 이러면 되잖아. 뭐냐? 특수한 형태의 기억 상실. 지루함은 옛날 걸 기억하니까 지루해지니까 계속 옛날 기억을 없애면서 동시에 나의 관심, 욕망, 신념, 취향도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면 나는 항상 옛날 건 기억 못하고 새로운 걸 추구할 거니까 지루함을 모를 거 아니냐. 그러면 저 영생도 좋은 거 아니야. 다 이제 따져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드셀라 딜레마를 부르는 게 있대요. 무드셀라라는 게 성서에서 가장 오랜 삶을 산 사람이죠. 어떤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한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나이가 들면서 인격적으로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권력을 장악하거나 돈을 벌면 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젊을 때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졌었던 분이 늙으니까 굉장히 고집 비세고 폐쇄적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별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보통 인간들이 한 70에서 90을 살면서도 나이가 들면서 한 50년 사이에 젊을 때에 비해서 사람이 바뀌는데 무드셀라 딜레마로 저런 식으로 몇백 년, 1000년을 산다고 치면 조금씩 바뀌다 보면 지금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나의 모습,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혐오하는 그 모습으로 저렇게 바꾸다 보면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혐오하는 모습으로 바뀌더라도 안 죽고 사는 게 나은 건지, 내가 지금 혐오하는 모습으로 바뀔 바에는 죽는 게 나은 건지, 이 문제가 이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쨌든 살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어떤 딜레마냐? 영생을 누리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와 유사하다면 지루함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월도 계속 똑같은 거 영생의 입장에서 약간 반복해야 되니까 주기적 기억 상실과 중대한 인격 변화를 통해서 지루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게 지금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나다운 나가 아닌 오히려 내가 혐오하는 나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셀프 아이덴티티죠.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냐? 그 의미 없지 않냐? 이런 이제 딜레마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줄였지만 영생이 좋은 거냐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의 결론은 대체로 부정적인 결론이 많습니다. 저게 부정적이 되면 죽음은 나쁜 건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최고의 삶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원하기에 충분한 삶 정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만큼 사는 게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자꾸 사람 마음이 바뀌니까 쉽지도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 죽음이 나쁜 거냐? 그런 문제가 죽음의 윤리학에서 따지는 이제 문제들입니다. 혹시 저 중에 여러분의 사고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채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을 세 가지 태도죠. 죽음을 부정하는 태도, 죽음을 무시하는 태도, 죽음을 인정하는 태도. 부정, 무시, 인정 세 가지인데 사실요. 죽음을 부정하는 태도는 철학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입니다. 근데 많은 종교는 사실 죽음을 부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많은 종교는. 그런 점에서 이제 철학과 종교가 가장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이 죽음의 문제일 수 있는데, 어떻게 사냐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많지만 죽음의 문제가 철학과 종교가 부딪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철학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오류죠. 야, 네 영혼이 죽어서 어떻게 된다고? 근거가 뭐야?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윤회를 한다고? 근거가 뭐야?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면서 일상의 태도는 무시죠. 죽음을 잊고 살아. 그래야 맨날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면 어떻게 일상적인 삶을 사냐? 잊고 살아. 망각입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죽음을 무시하는 태도는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꾸로 맨날 죽음에 대한 공포에 부딪혀 있으면 어떻게 삶조차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겠냐, 또 즐겁게 살 수 있겠냐, 내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면 망각이 더 낫다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인정이고, 대체로 철학자들은 이제 인정을 얘기하는 거고,
죽음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라는 거죠. 한 실존주의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실존주의가 죽음을 인간은 던져진 존재인데 그 한계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무시하면서 산다 이거죠. 그동안에 온갖 많은 철학들이 죽음 안 죽을 것처럼 죽음에 대한 무감각 혹은 죽음에 대한 망각 혹은 죽음에 대한 허위의식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여야 내 죽음은 내 것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내 삶도 내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나의 유한성, 나의 역사성을 받아들여야 내가 나를 던지는 존재.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내가 내 삶을 결단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인정, 죽음에 대한 의식이 내가 진정한 실존이 되는 중요한 계기로 보는 게 실존주의자들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철학은 이제 저쪽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또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얘기 좀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임사 경험 혹시 여러분도 뭐 거의 돌아가실 뻔한 적이 있습니까? 뭐 배고파 죽겠다 이런 거. 실제로 많은 경우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죽음에 임박했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 심리학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대체로 소유지향적인 태도에서 관계지향적인 태도로 바뀐대요. 왜냐면 이제 죽음에 임박해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유물이 다 의미 없다는 걸 느끼잖아요. 갖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험하고 나면 소유지향적 태도에서 관계지향적 태도로 바뀐대요. 근데 실제로 현실제 많은 인간들은 소유지향적 태도로 살고 있잖아요. 투자에 신경 쓰고. 그런 거 보면 그런 소유지향적 태도를 갖고 있는 거 보면 결국에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무시하고 있는 게 일상의 태도라고 보고 그렇게 해야 살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고 근데 죽음에 대한 태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무시하는 태도는 비본래적 자아의 태도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태도인지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는 이제 빨리 나왔더니 세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하는 얘기인데 좀 간단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죽기 싫으시죠? 토요일 아침부터 철학 강의 듣는 게 철학 강의 듣다가 지겨워 죽으시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 왜 죽기 싫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머리에다 총을 갖다 대고 너 이 새끼 죽기 싫으니 일 똑바로 해. 이유 못 되면 죽어. 이러면 뭐라고 될 거냐. 실제 조사를 해보면요. 왜 죽기 싫으냐.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미련 때문에 죽기 싫다. 미련 때문에. 왜 그러냐면 죽음은 이별, 상실, 아까 말한 박탈을 의미하고 박탈 이론에서 그러니까 왜 죽기 싫냐? 우리 학생들한테 너 새끼 왜 죽기 싫어? 그러면 선생님 연애는 한번 진하게 해보고 죽어야죠. 그러니까 죽음은 내 가능성을 뺏어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정을 두고 만나고 있는 사람과 이별하게 만드는 거고 내 가능성을 뺏어가는 것이고 실제 내가 누리는 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니까 싫다 이거죠.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답은 약간 더 철학적인 대답. 왜 싫냐?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더군다나 몽땅 함께 물어가면 좀 위로가 되는데 있잖아요. 뭐 아마겟돈, 딥 임팩트, 운석이 와서 몽땅 같이 막 손에 손잡고 같이 없어진다. 이것도 위로가 되는데 나는 없는데 여전히 저 놈들은 홍대 앞에서 연애하고 있고 야구장에 여전히 고함 지르고 있고 나 혼자만 없어지는 거 싫다. 이런 얘기도 꽤 나옵니다. 근데 저 두 입장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입장입니다. 하나는 미련 때문에 싫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삶의 내용, 삶의 질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살면서 누리고 있는 무언가 또 가능성 또는 사람과 헤어지고 그걸 박탈당하니까
그게 내 싫다. 그러니까 삶의 내용, 삶의 질, 거기다 이제 삶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근데 더 이상 무가 싫다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것 자체.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개통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다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개통밭에 굴러봤어요? 학생들 물어보는 거예요. 개통밭에 굴러도 체감을 못한다. 저게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개똥밭입니다. 밭에 개똥이 있는 게 아니고 개똥밭이에요. 밭에 개똥이 있는 게 아니고 요즘 학생들은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을 써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많고 과거에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 이렇게 밑에 그 거름이 풍부하게 보이는 그런 화장실을 써본 적이 없는데 개똥밭에 굴러는 그 거름이 쌓여있는 그 화장실 그 안에 들어가 살아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그 말. 그 안에 그 똥통에 들어가 살아도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사는 게 낫다가 개똥밭에 살아도 이승이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그게 좀 실감이 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를 준다는 거고 사실 저거는 이제 어느 게 맞는지는 결정할 수 없죠. 저거는 이제 일종의 first principle, 직관의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식으로 하면 니코마코 순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에피스테메, 무슨 가끔 이렇게 이제 히라고도 써주고 이래야 강사의 권위를 높이고 전문가가 있어서 문제십니다. 테크네 중앙에 있습니다. 물론 소피아가 하나 더 있는데 철학적이고 소피아는 특수한 얘기를 빼면 일종의 누스와 관련된 에피스테메 논증적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관자 붙이는 관자 붙이는 건 직관적이고 더 이상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예를 들면 인생관, 가치관, 국가관, 연애관 너 그게 왜 그래? 합리적으로 근거를 그래 적당화 못하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깨달음. 뭐 한국말로 따지면 제일 적절한 말이 깨달음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깨달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또 삶의 가치에 대한 건 논리적으로 따지기 힘들어서 이게 맞니 아규먼트를 제시하기 어렵죠. 그냥 깨달아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깨달음이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내용이 보통뿐이라면 마이너스라면 차라리 제로가 낫다. 자살할 수 있고 안락사 찬성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근데 이런 입장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그러면요. 자살 절대 안 하죠. 어떤 고통 속에서도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야 돼요. 안락사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죽음과 삶에 대한 일종의 직관적 깨달음이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삶의 가치 문제는 삶의 내용이 삶의 가치를 규정하느냐 살아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삶의 가치냐 이런 문제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질이냐 살아있는 것 자체는 수명을 유지하는 거니까 양이냐 이런 문제와도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삶의 가치를 볼 때 논쟁점은 그래서 그걸 이제 영미 쪽 어떤 철학자는 볼이라는 게 샐러드 할 때 담는 그릇이잖아요. 삶 자체를 일종의 그릇으로 볼 때 그릇 자체가 가치가 있냐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이 삶의 가치를 규정하냐 이게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릇이 가치가 있는가 내용만이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중립주의는 그릇에는 가치가 없다. 삶의 가치는 담기는 내용물이 삶의 가치를 규정하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 그거는 삶의 가치와는 삶의 전제지 삶의 가치를 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
요거 이제 이른바 쾌락주의 같은 전통적인 입장이 그런 입장. 쾌락주의는 말만 들어도 뭔가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까?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우리가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아까 봤듯이 더 쾌락이 커질수록, 정확히는 고통이 적어지고 쾌락이 커질수록, 쾌락주의가 쾌락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많은 쾌락주의는 고통의 감소와 쾌락의 증가를 등가적으로 보는 게 많은 쾌락주의 입장입니다. 공리주의 대표적이죠. 미일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벤담이 얘기하는 걸 주장하니까 어떤 반론자가 와서 얘기해요. 야, 너 네 얘기는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뿅 하고 즐거운 상태로 살 수가 있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쾌락의 극대화라면 어떻게 사람이 뿅 하고 즐거운 상태로 살 수가 있냐? 네 얘기는 비현실적이다. 미일의 답은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쾌락의 극대화도 행복이지만 고통 없이 편안한 상태도 행복이다. 그래서 쾌락의 극대화와 고통의 극소화를 동등한 가치로 놓는 게 공리주의의 특성이고 역시 많은 쾌락주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우리는 쾌락의 증진을 우선합니까? 고통의 감소를 우선합니다.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고통의 감소를 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우선성을 두니까 두 개를 동가치로 놓을 수 없다. 이런 입장들이 생기거든요. 여하튼 삶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다. 삶 자체는 그릇일 뿐이고 삶의 내용물이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다면 아니다. 그릇에도 가치가 있다. 이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요 얘기를 그냥 그릇이란 비유를 가져와서 다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릇에도 가치가 있다. 삶 자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삶의 내용물은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삶 자체의 가치도 추가해야 합니다. 내용물만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용물이 마이너스라도 삶 자체의 가치를 충분히 놓을 수 있다면 종합은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문제는 따라서 그릇의 가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입장이 둘 나뉩니다. 공건주의는 삶의 내용이 워낙 마이너스가 되면 삶 자체의 가치를 상쇄할 수 있어서 삶의 내용이 워낙 좋지 않으면 삶 자체가 가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급진주의는 아까 개통파티클로도 이성이 났다. 삶의 내용이 삶 자체의 가치를 상쇄할 수 없다. 삶의 내용이 아무리 끔찍해도 삶 자체가 훨씬 가치 있으니까 종합은 플러스다. 그럼 결국은 세 가지 입장이 있죠. 중립주의, 온건주의, 급진주의. 중립주의는 삶 자체는 가치가, 그릇은 가치가 없으니까 내용물의 긍정적 가치가 없다면 죽는 게 더 낫다. 내용물이 고통뿐이면 죽는 게 낫다. 온건주의는 내용물이 다소 나빠도 고통이 좀 있더라도 삶 자체의 가치가 상당 정도 있으니까 때로는 상쇄할 수 있고 상쇄 못할 정도로 내용물이 안 좋은 고통뿐이라면 죽는 게 낫다. 급진주의는 삶의 내용과 상관없이 살아있던 것 자체가 항상 좋은 거고 죽음은 항상 나쁜 거니까 그릇을 항상 중시하는 세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의식을 못 하셨지만 이건지 이게 입장을 좀 가져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죽음과 관련된 맥락이 왔을 때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 오면 결정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논쟁점 둘은 이제 죽음 얘기와는 조금 벗어나서 더 삶 자체로 가면 삶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인가 하는 게 두 번째 논쟁점이죠. 뭐 여러분의 인생관이라는 게 바로 그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한국은 속도가 상당히 성공의 기준이 되어 있어. 빨리 가면 되는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남보다 빨리 하면 뭔가 그래서 재수를 악덕으로 생각하고 재수하면 뭔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손해는 손해입니다. 그렇게 뭐 대학에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재수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빼죠. 속도에서 빨리 죽는 건 또 별로 좋아 안 하니까. 근데 사실은 속도는 아무리 빨리 가도 종착지가 같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빠르다. 제가 옛날에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냐면 불만 있으면 말로 하세요. 강의를 빨리 끝내라. 말로 하세요. 말로. 제가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강사 시절에 강의하는 숫자가 많으니까 엄청 많으니까 학생들 많고 하니까 보고서를 읽을 수 없잖아요. 안 읽고 점수 주면 양심에 또 찔리잖아요. 그럼 합리화하기 위해서 애들을 조를 짜서 토론을 시켜서 공동 보고서를 쓰게 해요. 그러면 읽을 게 확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얘들의 어떤 프리라이더를 줄이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이거 발전하기 전입니다. 20세기. 토론한 과정을 생생히 담고 있는 녹음 테이프를 함께 제출했어요. 녹음 테이프를. 지금은 이걸로 하면 돼요. 그때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 가끔 다 듣진 않습니다. 미쳤습니까? 제가 서울대도 강의했고 지방도 강의하고 전문대도 강의했는데 주고 녹음 토론할 주제를 주고 결과물을 들어보면 서울대들이나 지방대들이나 전문대들이나 도달 지점은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철학적 문제. 뭐가 다르냐? 과정이 달라요. 좀 빨리 초점을 잡아가는 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하는 애입니다. 도달점 비슷해요. 시간. 응?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철학 공부는 역시 지능과 직결되지 않는다.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삶의 체험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같은 세대에 살면서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사고가 흘러가서 도달한 지점은 유사할 수 있다. 이런 제가 교육적인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무의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가치에서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삶이 성공적인가는 문제에서는 속도가 꼭 중요한 게 아니죠. 사회적으로도 빨리 도달하면 빨리 문제에 부딪힙니다. 사실 요즘 애들의 삶을 보면 한 서너 가지 삶의 스타일, 이미 한 20년 전부터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딱 취직하는 대기업에. 그래서 젊을 때 끝내줘요. 얘들이 40대, 50대는 문제가 생겨요. 제일 대표적인 게 기자. 기자는 30대 초반, 중반 기자는요, 장관도 잘해줘. 이러고 잘 나가죠. 근데 올라가는 길이 점점 자리가 적어지잖아요. 40대 중반부터 나와야 돼요. 그럼 끝에 가면 별로 없어요. 다 나와서 이제 기자하다가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나와서 치킨집 차립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뭔가 확고하다가 40대, 50대 되면서 흔들리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의 그룹이죠. 두 번째는 젊을 때 대학에 들어가지면 이게 자기가 전공 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20대 때 자기 전공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방황합니다.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계속 방황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모는 속이 터지죠. 근데 그러면서 30대 후반으로 가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딘가에 잘 정착을 합니다. 그때부터 10년 열심히 하면 40대 후반에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 애들이 대기만성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만성대기요. 대기만성이 아니고 젊을 때 헤매고 늦어서 헤매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속도가 꼭 결정하지 않는 게 사회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인생의 성공에 속도 결정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철학에서 많은 입장은 이제 결과를 따지는 입장, 결과주의, 특히 쾌락주의라고 보죠. 아까 얘기처럼 살면서 누린 행복의 총합을 따져서 행복의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행복 또는 그 질적으로 높은 행복을 누렸다면
더 성공적인 삶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얻은 총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쾌락, 추구, 고통, 회피를 갖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쾌락, 고통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곱해서 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죠, 실제로. 근데 쾌락주의 문제는 이제 당연히 문제가 있죠. 공리주의 문제가 있다는데 계산이 제대로 되냐 문제입니다. 계산이 제대로 되냐. 첫 번째는 계산이 제대로 언제를 기준으로 누가 계산할 거냐. 이게 쾌락, 고통 계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가 계산할 거냐. 본인이 계산할 거냐, 타인이 계산할 거냐. 우리가 본인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바늘 확 찌르면 아야 그러죠. 옆에서 야 그게 뭐 아프다고 그러냐. 지가 찔리면 또 꽉 비비면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겪는 고통은 과다 계산될 가능성이 높고 타인의 고통을 보면 과소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계산하면 과다 계산될 가능성이 높고 저 관찰자가 계산하면 과소 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고통 쾌락을 누가 계산할 거냐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할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 B 두 학생이 있는데 A는 자퇴했어요. 자퇴했고 B는 졸업했어요. 그럼 누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느냐를 뭐 졸업 직후로 계산할 거예요. 졸업 후 10년을 볼 거예요. 졸업 후 20년을 볼 거예요. 기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빚어내는 행복을, 어떤 선택이 빚어내는 행복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게 이어져 있잖아요.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거냐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계산. 그 다음에 이제 총합만이 중요한 거, 아까 이미 얘기한 그 궤적 문제가 들어옵니다. 궤적. 저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대표적인 예죠. 철학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앞에 하얀 양복을 아래 위로 입은 서양 시인이 딱 나타나서 딜을 합니다. 답해 보세요. 야, 너 지금 평생 아플 고통을 모아가지고 2초 동안 죽을 듯 아프다가 전혀 안 아플래. 아니면 평생 아플 고통을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서 온도를 자글자글 하듯이 똑같은 크기로 나눠가지고 자글자글한 상태로 아플래. 그러니까 굵고 짧게 아프고 끝내는데 가는 거 길게 아프네. 이렇게 딜을 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볼까요? 굵고 짧게 2초 아프고 말래. 가늘고 1초 아프고 말래. 가늘고 길게 아버지는 또 전혀 안 아프겠다 이런 쓸데없는 자꾸 가늘고. 이게 굵고 짧게 손든 분들은 성질 급한 사람인데 잘 생각해 봐야 돼. 왜? 가늘고 길게 아픈 게 거의 못 느낄 정도면 굳이 2초 동안 아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같은 합을 뭉치느냐 편제시키느냐 문제인데 총합만 생각하면 같은 거라 해야 된다. 우리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된다는 건 총합만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아까 말한 궤적, 디스트리뷰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쾌락, 고통만이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쁜 거냐 하는 것도 이제 이 입장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왜 행복, 쾌락, 고통의 총량을 따지느냐. 쥐와 쾌락 모자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다고 해보세요. 쥐가 실제로 그런데요. 쥐 뇌에다가 쥐가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에 전극을 꽂아가지고 앞에 스위치를 놓으면 쥐가 발로 누르면 거기에 자극이 와서 얘가 쾌락을 느끼고 그럼 쥐는 계속 누른대요. 즐거우니까. 그러다 죽는데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할까? 계속 누를 건가? 좀 하다 보면 인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생각이 듭니다. 자기 완성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인간은 쥐하고 다르다.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물러서서 경험을 평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차원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쾌락주의 반론은 인간도 그것도 쾌락주의야. 그럼 뭐냐면 인간은 결국 고급 쾌락을 견제하고
그것도 쾌락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미리 그래서 저급 쾌락, 조급 쾌락 나누잖아요. 그럼 고차원적 쾌락이면 그 자체로 충분한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게 이제 로버트 노즐이 경험 기계라고 부르는 사고 실험을 제시한 게 그와 관련입니다. 뭐냐면 일종의 버추얼 리얼리티.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원하는 경험을 100% 제공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쳐요. 헬멧이 있어요. 고차원적 쾌락. 그 안에서는 빅토르 위고 같은 작품을 쓸 수도 있고, 베토벤 같은 심포니를 쓰기도 하고, 카레랑 같이 심포니를 지휘하는 체험도 가질 수 있고, 피카소처럼 멋진 작품을 만드는 체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는 고차원적 쾌락 경험이 가능한 기회가 있다고 할 때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 그게 모든 경험을 제공해주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 평생 살래? 아니면 안 들어갈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쾌락주의자는 어느 걸 택해야 됩니까? 들어가 평생 살래를 택하는 게 논리적인 거죠. 원하는 쾌락을 다 주니까.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 뭐냐면 사람들은 여러분 들어가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센티시티, 진정성 문제, 실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냐, 주어지는 경험의 쾌락에만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쾌락의 정도가 낮더라도 내가 실제로 뭔가를 한다라는 진정성 문제가 중요한 문제를 끼어들고, 그게 행복을 주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DIY, Do It Yourself. 따라서 이 경험 기계 사고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이 쾌락 주어지는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주어지느냐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계에서 오느냐, 내가 직접 한 거냐를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량, 결과를 따지는 입장 중에도 총합을 따지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총합이 아니라 어디까지 도달했냐, 높이가 중요한 입장도 있습니다. 높이가. 총합이 아니고 중간에 한 번이라도 얼마나 높은 성취에 도달했냐. 일종의 질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취가 내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남아있고 기억되는 그런 성취를 남겼느냐. 그래서 이걸 유사영생,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유사영생. 예술가들도 있거든요. 유사영생의 가치는 예를 들면 쇼펜하우어 얘기 속에 내가 죽어도 내 몸은 썩어서 어쨌든 흙 속에 남아있는 거잖아. 그게 다른 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분이 남아있는 한 영생과 비슷하다. DNA 일부가 지속되면 그것도 일종의 유사영생이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믿음이 죽음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유사영생 생각하는 쪽 입장입니다. 저거는 반론자들은 저건 지지 않는데 뭐 자기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입장이 있는 게 예술에서 내 성취가 내 죽은 뒤에도 남아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 본 문제로 넘어가면 지금 어떤 결과를 빚어내는 게 성공적인 삶이냐, 죽은 뒤에도 남아 있는 성취를 남기는 게 내가 죽은 뒤에도 뭔가 내가 성취한 게 남아 있으면 그게 유사영생이고 가치 있는 삶이다. 유사영생의 진정한 가치다. 그래서 얼마나 사느냐, 양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성취를 이루는 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높여준다. 그래서 그건 일종의 질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양과 질에 대해서 뭐 가끔 합도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삶이 도달하는 높이에만 주목하는 입장이고, 그게 영원히 기억되는 게 일종의 영생의 느낌이다. 그래서 헬더린, 독일의 하이데거가 좋아하는 헬더린 남긴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운명의 여신들에게 저런 생각이 나타나 있는 건데, 여신들이요, 제 노래가 완전히 무르익도록 한철의 여름과 가을을 더 허락하소서. 제 노래의 달콤함을 마음껏 누리고 나서 기꺼이 죽으리라. 살아서 거룩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영혼, 거룩한 권리는 그게 어떤 성취에 이르는 거죠.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성스러움이 충만하면 신은 결실을 맺으리다. 일정 수준 이상을 성취하고 나면 그때가 되면 암흑세계의 정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제 노래를 두고 떠나야 하더라도 결코 불행하지 않으리다. 적어도 한 번은 신들처럼 살아갔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한 번은 신들처럼 살아요. 그 수준에 도달하는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 이제 맥킨타이어 같은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비슷한데 아까 말한 궤적 맥킨타이어가 인간은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함축이 있습니다. 맥킨타이어 본인한테는 첫째는 삶은 방향성이 있다. 그거는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이거 내가 미리 그랬잖아요. 내가 결정한 결과가 뭘 결정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미리 자유로운 3장에서 개별성 얘기할 때 미리 하는 거거든요. 자유주의는 자기 결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그 자유예요. 결정을 어떤 결과를 하면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서 국가의 중립성이라는 게 개인이 뭘 추구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개인이 알아서 해요. 국가가 할 일은 그 결정이 남한테 피해를 줄 때만 관여하는 게 국가의 할 일이죠. 그게 이제 자유주의의 국가의 중립성인데 따라서 내러티브라는 건 이 얘기를 써가는 거잖아요. 삶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인간의 실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실제 존재,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자아는 허구적인 자아예요. 인간은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자기 얘기를 써갈 때 기쁨을,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스토리가 돼야, 내러티브가 형성돼야 기쁨을 느낀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가끔 중견기업 CEO들 만나면요. 성대 학생들 똑똑하잖아요. 훌륭한 교수들이 가르치니까. 그럼 이제 젊은 생생한 피를 뽑으면 회사에서 가장 시급한 쪽에다가 TF팀에 배속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막 돌려요. 그러다 그쪽 해결되는 거 뽑아가지고 그 다음으로 시급한 팀에다가 TF팀에 넣어서 돌립니다. 그러면서 동기들에 비해서 실제 연봉을 1.5배, 2배쯤 줘요. 놀랍게도 그런 애들의 이직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회사에 들어갈 때는 난 뭔가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3개월 여기서 막 돌리더니 그 다음 뭐 좀 배울만 하면 또 저기 가요. 자기 얘기가 성립이 안 돼요. 내러티브가. 그래서 그런 애들이 소모된다는 느낌을 갖고 전문용어로 하면 내가 왜 이 지랄을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전문용어로 써서 죄송한데 그걸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내 얘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은 내 얘기 자체가 개인별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 부모님은 내 얘기의 일부일 다 나도 내 부모님 얘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타자와 함께 얘기를 써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큰 얘기의 일부로 내가 얘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얘기를 쓸 수 없다.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결정 못한다. 큰 공동체의 일부다. 제가 80학번인데 제가 서울에 본 학번이 있어요. 광주항쟁학번. 우리 학번 또래의 개인적인 내러티브에는 광주항쟁이라는 한국 사회의 큰 내러티브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애들의 내러티브에는 AI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내러티브를 내세우면 공동체의 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 틀렸다. 개인주의 내세우면. 저 두 가지 포인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다 적용이 되죠. 특히 방향. 그래서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내 얘기를 써가는데 그 얘기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대. 더군다나 사회가 내 큰 서사하고 한편으로 내 근본적인 배경을 이루면서 개인의 서사를 막는 기능도 합니다. 맥킨타이어는 근본적 배경을 이룬다는 걸 강조하지만 요즘 사회는 그걸 막는 기능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사회 세넷은 20세기 후반부터 이미
자본주의라는 게 자기 삶을 연속적인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연관들을 하나하나 사라지게 하는 게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삶의 다변화라는 게 키워드잖아요. 애들이 여러분은 이제 다들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대로 살다 가시면 됩니다. 지금 새로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학생은 대학 졸업하고 3년 뒤에 5년 뒤에 지가 뭘 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할지 자기 얘기를 써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다 갑자기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파편화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게 고용에서는 노동의 유연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3모작, 4모작 해야 됩니다. 실제 한국의 고용 상황을 보면요. 뭘 조사하냐면 세대별로 지금 네 직업이 전공과 관련된 건 아니냐. yes, no 답하기 하잖아요. 평균 50%가 안 나옵니다. 자기 지금 직업이 전공과 관련돼 있다. 50%가 안 나옵니다. 공대도 50%대 초반이에요. 예술대 20% 됩니다. 인문대 30% 돼요. 제일 높은 건 의대, 약대 70%. 그 다음에 고용도 한 회사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10년 동안 붙어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3년 지나면 70%가 이직해요. 이직해서 같은 직종을 갖는 보장이 없죠. 그게 실제 노동의 유연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뭘 하느냐. 휴먼 디벨롭먼트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휴먼 리소스를 기르는 게 국가의 관심입니다. 인적 자원. 제가 가장 취업스럽게 생각하는 그 단어가 한국 교육부의 한때 이름이 뭡니까? 교육 인적 자원. 그러니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인적 자원을 만드는 생산을 해요. 그게 국가 교육의 관점입니다. 하버드대 총장을 오래 했던 엘리엇이라는 총장이 어떤 얘기했냐면 대학이 뭐 하는 곳이냐? 대학은 목수를 인간으로 만드는 곳이지 인간을 목수로 만드는 곳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목수라는 게 휴먼 리소스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지금 현대사회 교육체계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장인, 아까 자기 내러티브를 써가는 크래프트맨, 메스터, 장인들은 화살촉 만드는 사람 어릴 때부터 해서 그거만 쫙 자기 얘기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뭐든 써먹을 수 있는 어느 영역에서나 필요로 하는 보통 능력을 강조하고 실용 만능을 강조하죠. 그래서 뽑을 때 적성평가, 역량평가잖아요. 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SSAT, 삼성 Aptitude Test. Aptitude가 뭐냐면 적성평가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써먹을 수 있는 일반 능력을 채워. 그래야 뽑으면 뭐든지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별로는 생존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자기의 서사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뭐든지 해야 되니까 삶의 파편화를 강화하고 서사를 중지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20년 전부터 보면 우리 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존감 부족입니다. 그게 서울대이건 전문대이건 다 자존감 부족입니다. 저희 세대는 자존감 과잉 세대입니다. 즉 운동권 세대는. 왜냐면 부모가 너시 그산 찍으려면 인생 망쳐 그래도 망쳐도 좋아. 나는 이 길이야. 이게 자존감 과잉 세대거든요. 요즘 세대는요. 애들이 자존감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으면 걔는 지져라 나는 간다 이건데 그게 안 돼. 누가 뭐라 지지면 글로 쏠렸다가 저기 지지면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다 신경 쓰게 되고 뭐라고 하면 조금만 얘기해도 쉽게 모멸감을 느낍니다. 자존감이 없으니까. 누가 욕하면 너 지져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모멸감이 쌓이면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혐오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혐오 문화 속에 깔려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자존감 부족 문제가 깔려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의 상황인 거죠. 근데 삶은 맥킨타이어 얘기처럼 그게 뭐냐면 자기 방향이 불분합니다.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 거야,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거야 라는 방향이 불분명하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면서 흔들려도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자존감을 유지할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방향성 상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서사, 내 개인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게 사실은 인문학이 하는 거죠. 문학은
다양한 작품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보면서 얘는 아니야. 아, 얘는 멋있네. 얘는 괜찮아. 이런 것들을 자기 삶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역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철학은 자기를 성찰하는 전문 학문이죠. 근데 내 서사가 맥킨타이어 얘기처럼 사회의 큰 서사의 영향을 받으니까 사회의 큰 서사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코로나에서 보듯이 사회라는 게 자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니까 사회의 토대 자연을 이해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인문학 기초학문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의 서사를 위한 기반이 직업 능력이죠. 도구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객 전도돼서 직업 능력이 이것들을 우위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방향 설정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멸감을 쉽게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결국 세 번째 입장은 삶의 성공은 뭐냐?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게 성공,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의 세 가지 입장입니다. 세 번째 입장이죠. 어떤 입장을 택하시건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물인데 저에게까지를 이제 죽음 얘기로부터 끄집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 이제 마치고 혹시 뭐 질문이 나오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을 꽉 채우는 건 이제 진을 빼서 질문을 못하게. 박수 한번. 전제했지만 죽음은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박사님. 우리는 그런 거 아무 의식이 없어요. 죄송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질문 몇 가지 해야죠. 이런 억지 질문에 안 좋은 거예요. 예. 요즘 젊은 세대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고 과거 세대는 자존감이 더 가열인데 문제는 자기 성사랑 사회적 사랑 같이 연결되면서 단순하게 기능적인 인간이 아니라 뭔가 관계성 속에 인간이 되어서 어떤 자존감이 될까요? 그렇게 자존감 자체만 생각하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 인간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이냐. 물론 객관적으로는 그 인간관이 바람직하냐를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연히 논의할 수 있고 자극을 줄 수 있고 따져볼 수 있고 한데 개인 차원에서는 어쨌든 내가 어떤 인간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인간관의 문제가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문제라서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돈이 내 자존감의 토대라면 돈 못 벌면 자존감이 없어질 거고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이냐가 자존감의 토대가 되면 계속 그 인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직업 차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의사 못 되면 불행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어떤 아이가 내가 할아버지가 아주 고통스럽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인간한테 고통이라는 건 정말 힘든 거구나. 나는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기여하는 인간이 되고 싶어.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면 의사가 못 되면 약사가 되도 행복할 수 있고 약사가 못 되면 약을 개발하는 데 기여해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약을 배포하는 영업직을 하면서도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가변적인 직업의 시대에서 직업을 엄청 가변적인 시대에서 심지어 이제 퇴직하신 분들 퇴직하고 나면 뭘로 자존감을 확보할 겁니까? 연금의 액수로 할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여전히 죽기 전까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건가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이게 결국 자존감을 이어주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기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건 그 교육인 거죠. 그래서 진로 교육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진로 교육은 없고 진학 교육만 있고 대학도 진로 교육이 아닌 취업 교육만 있는데 진로 교육의 핵심은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중고등학교 때 소설 읽기가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소설 읽다 보면 아 얘는 멋있어, 얘는 아니야, 얘는 이상 이러면서 그 소설 속에서 영향 많은 어떤 인물이 자기 삶의 가치를 표상하는 인물로 복합적이 되더라도 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 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관의 문제가 자존감 또는 진로교육의 중요한 문제라서 철학이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철학이 그 역할을 못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윤리가 하고 있어가지고 자존감에도 종류가 있나요? 어떤 질문은 어떤 자존감이 필요하고 생각합니까? 질문 자존감에도 종류가 있나요? 뭐 그것이 없다면 종류가 있겠죠. 뭐 자존감 어떤 토대로부터 나온 자존감에 따라 종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에 기반한 자존감이 가장 의미 있고 진짜 자존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소유와 관련된 자존감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똑똑해. 나는 집이 몇 평이야. 이런 것도 자존감. 나는 어느 동네 살아. 한국 사회에서 나는 차가 뭐야. 이런 게 다 자존감을 일으키는 요소인데 그런 자존감들은 가변적이고 또 쓸데없는 경쟁을 불러일으키니까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자존감은 아까 말한 모멸감과 쉽게 결합이 되죠. 왜냐면 나보다 더 센 놈이 오면 쉽게 모멸감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볼 수 없을 거니까 진정한 자존감은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와 관련된 자존감이 모멸감을 가지 않는 진정한 자존감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한 자존감이냐 그렇지 않은 자존감이냐라고 나누기보다는 자존감을 얻는 여러 가지 방향이나 수단이 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걸로 통해서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면 의미나 가치나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자존감을 얻는 그런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자존감 방식의 차이는 저는 질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되려면 그 자존감은 소멸되지 않는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재화에 의한 자존감은 쉽게 소멸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재화가 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소멸될 수 있는 것들은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볼 수 없는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건데 결국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상대적 비교를 통해 얻는 자존감은 자존감의 본질에 어긋난다. 그런 점에서는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그 내적 지향과 관련돼야 자존감으로서 존립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일찍 준비했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예. 일반인에게 권하고 싶은 철학 인문사 몇 권만 추천해 주세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한 권도 아니고 몇 권까지를 요구하시는 건 지나치습니다. 철학 인문사는 참 애매한데요. 제가 철학 공부에 대해서 항상 하는 말이 기초는 없다. 철학. 기초는 없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시지 마라. 마치 그 조각 그림 있잖아요. 조각으로 그림 만드는 그런 마인드로 저 그렇게 접근하셨는지 생각하는 게 저희 그 철학 전공자들도 대학에서 필수 과목 배우잖아요. 세계적인 접근이 어렵죠. 철학이 제일 학문이 역사가 오래 남는 거잖아요. 윤회를 거듭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철학사 책 사가지고 고대부터 읽어보게 되잖아요. 절대 고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문서도 뭐든 읽으셔도 되는데 오히려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나 지적인 배경에 따라 관심과 흥미가 다르잖아요. 자기 관심과 흥미에 자기 문제에 관련된 거죠. 관련된 걸 뭐든 잡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큰 그림이 있으면 이걸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춰갈 수가 없어요.
철학 적응도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조금 맞춰가다가 내 흥미 있는 거 잘 안 되면 때려치우고 또 다른 흥미 있는 주제가 하나만 아니잖아요. 여기 또 좀 맞춰가다가 여기도 좀 맞춰보고 이러다 이제 큰 기쁨을 느끼시는 거 이 그림과 연결되는 지점을 어딘가에서 이제 깨달으시면 그게 이제 아내가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기쁨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책방 가서 인문서를 이렇게 보시다가 눈에 띄는 관심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인문서를 원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처음에 이거 읽고 그 다음에는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관심이 가는 걸 좀 읽으시다가 잘 안 되면 그만두셨다가 또 다른 거 좀 다른 관심 있는 걸 읽으시다가 이러다 연결되면 그게 좋은 거라서 또 심지어는 저는 어떤 얘기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책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실존적 독해가 있고 이론적 독해가 있습니다. 이론적 독해는 저자 중심 독해입니다. 이론에서는 걔가 무슨 말을 했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우리 고대 철학하는 사람들 저희가 놀리는 게 파리똥이 똥이냐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플라톤이 개념이 뭐냐 여기서는 이랬는데 저기 막 따지잖아요.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요 실존적 독해도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요 이따가 뭔가 내 마음에 다가오는 내 마음을 때리는 구절이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평소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 아무런 감흥이 없죠. 지난 한 달 동안 거짓말했다가 메꾸려고 또 하고 온갖 고생하는 사람은 그 말 따오면요 확 다가오잖아요. 그게 이제 실존적 독해입니다. 심지어는 오독해도 상관없어요. 저자 얘기를 잘못 이해해도 그 잘못 이해된 말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사유를 진전시키는 도움이 되면 상관이 없으니까 철학 때문에 와서는 이제 이론적 독해를 하게 되는데 와서는 개인적으로 책 읽을 때는 실존적 독해를 하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답은 답이 아니죠. 그리고 관심이 가는 책 주제 자체가 관심이 가는 것부터 읽으시고 끝나면 또 다른 관심 있는 책을 집으시고 이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예, 강의 주제가 죽음도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땐 주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행복한 죽음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이게 죽음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내용 자체가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자존감하고 연관되는데 그거하고 연관되는 것이 있는지. 죽음 자체는 사실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행복 여부를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죽음은 내가 없는데 그 시점이잖아요. 죽음이. 결국 죽음이 행복하다는 건 죽음을 맞이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죽음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거다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는다면 그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가치를 제대로 추구를 못하고 아쉬움과 불만이 남아있는데 죽게 된다면 그 그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 아닐 거니까 결국 죽음도 행복할 수 있는가는 문제는 죽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삶의 문제고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죽음이 행복할 수 있는가 어찌 보면 종교인한테는 죽음 뒤에 상황을 고려하는 사람은 죽음 뒤에 쉽게 말하면 천국 가냐나 지옥 가냐가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철학에서는 그걸 전제하지 않는다면 죽음까지 이르는 삶 전체의 과정이 결국 죽음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가볍게 즐겁게 삶을 잘 느끼고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기고 있는데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나고요. 선생님은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삶을 잘 느끼고 기쁘게 살고 계신지. 아주 상투적인 질문이죠. 너는 어때? 첫 번째 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상반된 그 역할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면 삶의 무게를 더 강하게 느껴서 이런 가벼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의식할 때 어차피 죽음이 우리의 종착역이니까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즐겁게 채울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삶의 방향이나 삶의 지향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서 그 일률적인 태도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는 어떻느냐? 선생님은 어떻죠? 선생님은 어떻죠?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선생님은 뭐 죽음을 의식하면 삶에 대해서 어떤 쪽이 더 강해지십니까? 저는 한 1년 전까지는 계속해서 무거워지는 쪽에 가까웠는데 최근에 까미의 결혼 여름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인생을 기쁘게 살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자를 나는 바보라고 부르겠다라는 말을 듣고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싶었던 걸 정당화 여전 알리바이를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죽음이 아까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허무주의잖아. 죽음이 끝이거든요. 허무주의잖아. 허무주의라는 게 결국 죽음이 끝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모든 건 영으로 가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허무주의적 관점을 갖게 되면 삶에 대해서 무거운 태도를 가지지는 않는데, 무거운 태도라는 게 이것밖에 없어. 꼭 이거라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가지는 않는데, 가벼운 태도라는 것이 뭐든 괜찮다 이런 태도는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허무적인 태도를 갖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그게 실제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데 엄청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허무주의라는 게 죽음을 끝으로 보고, 죽음을 끝으로 보면 삶은 근본적인 허무를 느끼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허무는 결국 어디로 갈 수 있냐면 과장된 권위들에 대한 저항으로 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다고 그걸 사람들을 누르고 사람들을 느껴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허무주의, 체념, 허무주의에 기반한 긍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벼운 거죠. 어떤 것도 그게 뭐 대단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태도를 갖게 되고,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무거운 태도는 아닌 거죠. 하지만 그게 순간순간에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허무한데, 의미 없는데. 따라서 오히려 의미 없는 것, 의미 있다고 과장하는 것들에 대한 저항, 그리고 가게 될 가능성을 가지는 거죠. 그게 저의 태도입니다. 죽음을. 선생님 오늘 강의 중간중간에 되게 유머도 많으시고 하는데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이, 그런 유머도 가능하게 깊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죽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라는 알지만 죽음에 대해 깊은 생각은 안 하고, 하이데거처럼 그렇게 뭐 죽음에 대한 의식이 본래적 차를 찾는 계기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죽음은 항상 옆에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맨날 저 주위에 오잖아요. 누구 죽었다, 돈 내라 이렇게 오잖아요. 돈 내라는 물론 밑에 괄호 쳐져 있지만, 그러면 이제 뭐 죽음은 주위에 있는 거죠. 사실. 저 TV 틀어도 맨날 죽는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과도한 아까 제가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가 삶의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다 가치를 부여하고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죽음을 의식할수록 허무라는 요소가 중요하고 그 이제 과도하게 가치를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농담이나 이런 건 그와는 직결되지 않고 원래 그 약간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를 못 견디는 엄숙한 분위기 이런 거는 못 견디는 거 관련 기질과 관련된 거지. 뭐 그것까지 죽음과 관련지 그게 과도한 그건 뭐 기질이나 사람이 태고난 소질과 관련된 거. 그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부담스럽죠. 와 심각하게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게 뭐 심각하다고 저렇게 앉아 있냐 이런 약간 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가셔야죠 이제. 이상 마치겠습니다.